자, 우리 교재 106페이지부터 서사갈래 2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 자, 우리 문학작품의 4가지 갈래 한 번만 다시 복습해 볼게요. 이거 전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자, 여러분 서정갈래, 그리고 서사갈래, 그리고 극갈래, 그리고 교술갈래 총 4가지의 문학의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초단고등학교는 서정, 서사까지만 배우고요. 우리 청덕고 친구들은 서정, 서사, 극, 교술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 갈래별 특징도 다 외워놔야 돼. 의미부터 설명해주면 여기 있는 서정이라는 거는 정서를 표현한다 라는 뜻이야. 서정갈래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하위갈래. 와우! 시가 여기 있습니다. 지리네요. 서사가 뭐냐? 이야기라는 뜻이야. 이야기. 알겠어? 서사갈래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 훌륭합니다. 소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 극갈래 이제 2가지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희곡이라는 것과 그리고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저기 초단고등학교 시험 보면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줄게. 희곡은 뭐의 대본이야? 연극의 대본. 그래서 우리 성난기계 신사고고 3-3에 있는 성난기계가 이 희곡입니다. 연극 대본.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뭐예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술갈래는 뭐의 대표적인 거? 수필이 여기 들어가죠. 수필.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우리가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문학의 4가지 갈래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첫사랑 3-1의 첫사랑이 이제 서정갈래랑 되는 거고,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배울 돌다리가 이제 서사갈래가 되는 거고요. 오늘 초당 하나 더 해야 되지. 돌다리랑 최척전 배울 건데 최척전도 서사갈래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가 주된 거야.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 107페이지 보면요. 자, 107페이지에 서사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서사갈래에서는 이야기를 누가 풀어줘? 썰 푸는 새끼가 누구야? 작가 4대 맞으려고 작가가 나오네요.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라 그래? 와우, 지리는 새끼들 천지입니다. 대단합니다, 여기. 중1 수업인가요, 지금? 그렇죠, 서술자죠, 이런 이씨. 야, 작가는 애초에 작가가 서술자가 되는 거는 교술갈래의 특징이야. 교술갈래에서는 작가가 서술자야. 그런 말 써도 돼. 소설에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서정갈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화자야, 화자. 그 다음 2번째,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건 서술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극에는요, 서술자나 그런 게 없어요. 극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극에서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7페이지에 첫 번째 서사갈래 개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죠? 인물, 사건, 배경. 아유, 지겹다. 그치? 자, 그 다음 소설은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갈등이 굉장히 중요해, 갈등. 그래서 우리 돌다리에서 또 갈등이 나옵니다. 어떤 갈등 나오나요? 외적 갈등 나오지? 누구가 대립해? 아빠와 창섭이가 대립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여러 가지 서사갈래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번 시험 범위에 소설만 있으니까 소설이 서사갈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사갈래가 더 큰 범위야. 서사갈래 안에 여러 가지 하위갈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소설이에요. 오케이? 자, 108페이지 볼 거예요. 돌다리. 자, 돌다리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제목 동그라미. 자, 돌다리 효율성 높아, 낮아? 그렇지, 효율성은 낮아요. 효율성은 낮아. 하지만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정성이 들어있는 다리야. 정성이 있는 다리. 돌다리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나무다리 있지. 나무다리는 뭘 상징하니? 현대의 편한 것들, 효율성만 찾는 것들. 대신 뭐가 없어? 정성이 없는 거야. 반면에 돌다리는 만들기 힘들지. 그치? 하지만 한번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망가져, 안 망가져? 안 망가져. 실제로 돌다리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내용에선 망가졌는데 그것조차 누구 탓이야? 인간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가가 누구 편 들어요? 일단 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돌다리에서 작가는 누구 편이야? 아빠 편이야? 자식 편이야? 아빠 편이라는 것도 기억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돌다리에다가 제목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그 아래 내려가서 핵심 정리 보시면 단편 소설입니다. 한 편짜리예요. 사실적, 비판적, 교훈적 나와 있지. 자, 사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돌다리에서 이 형상화된 내용들 있지. 우리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알고 계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배경 잘 봐야 돼. 배경이 언제니? 시간적 배경. 일제강점기예요. 근데 여기서 일제에 대한 비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일제강점기는 맞지만 일제에 대한 비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뭐가 있어?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효율성 위주로 돌아가는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거야. 일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공간 농촌 마을입니다. 강원도 쪽이에요. 강원도 쪽.
오케이. 시점 외워야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소설 물어볼 때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자, 얘들아 1인칭 시점이랑 우리 3인칭 시점이랑 알고 있지, 여러분들. 자,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야? 얘는 작품 내부에 서술자가 있는 거예요. 3인칭은 작품 외부에 있는 겁니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이런 표현 나왔을 때 뭔지 알아야 돼. 알겠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거 어려우면 뒤져야 돼. 자, 그 다음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럼 발단부터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나 누구 어디 있어? 지금 집에 딱 온 거야. 그랬더니 누가 보여? 집 쪽에 오니까 공동묘지가 보여. 누구 있어요 거기에? 창호기. 창호기가 누굽니까? 동생. 그치? 동생 왜 죽었어? 맹장염이었어. 여러분들 맹장염이 요즘 맹장염 때문에 죽는 사람 봤어? 맹장 떼는 수술 많이 하지. 맹장염이 그렇게 큰 병이 아니야. 그런데도 뭐 때문에 죽었어? 오진 때문에 죽었죠. 오진이 뭡니까? 잘못 진찰한 거. 그치? 그래서 창섭이는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봄이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자, 지금은 단풍절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계절적 배경도 제시가 되네요. 그치? 자,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 진달래가 불붙듯 나와 있지. 요거 뭐야? 비유야 아니야? 요거 비유적 표현 맞아요. 뭐뭐 하듯이니까 직유법 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봐봐. 서사갈래의 특징에 자, 비유와 상징이 두드러진다. 이런 표현 쓰면 될까 안 될까? 훌륭합니다. 왜 아니죠? 방금 비유 나왔는데. 물론 여러분들 비유와 상징이 서사갈래에도 당연히 있어요. 이거 극갈래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이 비유와 상징이 두드러지는 건 어떤 갈래일까? 그렇지. 이건 서정갈래에 대한 특징인 거야. 니네 문제 풀 때 여기에 비유가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서사갈래의 특징에다 이런 표현 써놓으면 그건 틀린 거야.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서정갈래의 특징인 거야.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서사에 이런 게 없느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두드러지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쭉 볼게요. 자, 어느 것이라도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호기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은 돼. 창호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낸다. 속마음이 나왔죠. 그치? 자, 다만 오누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는데 자,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면서 과거 회상을 합니다. 방학으로 와있던 여름에 창호이가 복통으로 뒹굴었어. 의사 청녀 왔는데 주워 놓고 갔죠. 자, 근데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했고 결국 그렇게 데려갔는데도 오진을 했어.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야? 복막이 다 터져버려서 맹장염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죠. 자,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원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다. 나와있죠? 그러니까 창섭이가 의사가 된 계기가 뭐야? 누이의 죽음 때문인 거지. 됐어요? 아빠가 뭐 시켰어? 처음에는 농사시키려고 했었는데 아들이 의사가 된다고 해서 어떤 거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누이가 뭐 때문에 죽었었냐? 맹장 터져서 죽었었지. 그치? 그래서 자기도 뭐가 된 거야? 맹장 수술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전개되는 게 지금 어떠냐면은 니네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해 주냐? 이거 누구 대사야? 지금까지 우리 대사 본 거 있어 없어? 등장인물들의 대사 없지? 그치? 다 누가 서술해줬어? 서술자가 제시했거든? 자, 요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무조건 나와요. 자, 우리 작품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에 이런 게 있어. 전개 방식. 그러니까 소설에서 이야기 전개 방식이야. 소설에서 이야기 전개 방식에 크게 요약적 제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여주기 방식이 있어요. 자, 요약적 제시가 뭐야? 말해주기입니다. 말해주기. 그 다음 보여주기는 뭐야?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렇지. 서술자가 제시하는 거야. 서술자가. 자, 보여주는 건 뭔데 그러면? 그렇지. 등장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럼 봐봐. 이 요약적 제시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같은 걸 좀 봐야 되거든. 자, 사건 전개의 속도감이 어떨까? 속도감. 빠르겠죠?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니까. 반면에 뭐가 없어? 생동감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반면에 보여주기 방식 쓰면 어때? 속도감은 어떻게 써? 떨어지겠죠.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반면에 어때? 생동감은 높아지겠지. 요거 꼭 정리해놓고 요거랑 비슷한 툴로 하나 더 할 거야. 감정 제시 방법 같은 거.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이런 것도 배웠어? 안 했어? 선생님 이따 설명해 줄게.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누구 대사야? 서술자 대사니까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아니라 서술자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요약적으로 제시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장. 창호가 기뻐했다고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도 해결되고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걸어놓으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마음이죠, 속마음. 오케이? 창섭이가 아빠 뭐 때문에 찾아온 거야? 돈 빌리러 찾아왔죠.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땅 팔아달라고. 그 돈으로 어떻게 병원 확장하려고.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전개 부분. 자, 길은 그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 나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지러의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아유 그럼 자전거라도 빌려올 걸이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 다음 정자나무 선논, 돌각담 들어온 밭들, 자기 집 논과 밭인데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에 있는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직접 쌓으셨다. 아, 아빠 어떤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하기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나와있지? 자, 요게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인 거야. 근데 우리 요약적 제시라는 말 방금 들었었는데? 그치? 근데 뭐라고 설명했었어, 이거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했었죠? 자,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요 이야기 전개 방식이랑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 이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랑 인물의 성격 제시하는 게 어떤 게 다른지는 알겠지? 등장인물이 어떤 새끼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요거야. 그 다음에 썰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다를 해주는 게 요거고. 알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세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소설의 등장인물이야. 자, 한세미가 퇴근을 하고, 자, 동백역에 딱 갔는데, 동백역에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돈을 이제 구걸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 바로 뻥 찼어, 바구니를. 자, 예콩아, 선생님 성격 어때? 뭐야? 감동적이야? 이야기가? 선생님 성격 쓰레기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 그 쓰레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기 방식, 그리고 간접 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말이 달라, 말이. 그래서 이 인물의 성격 제시하는 방법에도 요약적 제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직접 제시 방법이라는 얘기를 쓸 수도 있어. 직접 제시. 그럼 이 직접 제시에 대비되는 게 이제 간접 제시예요. 자, 선생님은 방금 등장인물인 한세미의 성격 어떻게 파악하겠어? 성격의 대사 행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줬지. 그게 간접 제시인 거야.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은 떨어지지만 어때? 생동감은 넘치는 거지. 반면에 서술자가 나와서 한세미의 성격은 쓰레기 그 자체였다라고 해버리면 어때? 그럼 직접 얘기해버린 거야. 그치? 말해준 거지.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 직접적으로 제시했다가 이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서술형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서술형에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을 쓰세요 하면 되도록이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는 표현을 쓰고 이야기 전개 방식을 얘기해주면 말해주기, 보여주기 혹은 요약적 제시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조금 달라.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창섭이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났대.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요약적 제시해준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자기 때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했대. 아니, 성실했는데 왜 못 늘렸지? 재산을 늘렸어야 되는데 못 늘렸네요. 자,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도 높아졌고, 그리고 아들이 의사한다고 유학도 갔었잖아. 그치? 자, 그 다음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는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셔 가셨는데 탐내 모아서 뭘 하니?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멍들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논으로, 좋은 논으로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기에도 내겐 벅찰 일일게다 하면서 절용해서 쓰고, 그러니까 절약해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품을 들여가지고 삐뚤은 논뱀이 바로잡고 밭에 돌을 추려서 바람마주 담두르고 개울에 뚝마게 하고 그리고 또 의사 된 다음에는 이제 유학비 안 들어가지. 그런 것들도 다 동네 길, 읍길, 정거장길 다 닦는 데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욕심이 있어 없어? 없는 사람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아빠의 어떤 걸 통해 성격 제시해주냐? 여기서는 행동들을 알려주면서 지금 성격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접 제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야.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봐야 돼.
자, 쭉 남을 주면 땅 버린다고 여신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용으로 버텨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에다 크게 세모 한번 쳐볼까?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 이해가 뭐야 얘들아? understand가 아니야. 여기서 이해는 뭐예요? 이익과 손해라는 뜻입니다. 이익과 손해. 이익과 손해만을 따져서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지만, 그치? 아니, 돈을 저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대충대충 하면 한두 사람이면 다 하는데, 어떻게, 지금 3명씩 쓰고 또 소를 2마리나 갖다 쓰는 거야. 아빠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아빠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어때? 밭에 진심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빠한테 밭은 어떤 가치를 지닙니까? 경제적 가치인가요? 수단적 가치인가요? 아니에요. 본질적 가치라고 해야 돼. 본질적 가치. 알겠어. 뒤에서 정리해줄게. 안 써놔도 돼요, 지금. 자, 창섭이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락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발음, 흙의 불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여기도 또, 지휘법 나왔죠? 누구의 눈이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아빠가 정성으로 가꾼 논과 밭이 어때? 굉장히 좋았다. 기름졌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이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쵸? 미안하죠. 아빠가 정성스럽게 꾸며놨으니까.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잡히기다라는 건 빌린다는 뜻이야. 잡히다는 빌린다는 뜻이야. 자, 빌려가지고 3만 원 만들기가 힘들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양관이라는 게 뭐야? 서양식 건물. 그러니까 서양식 건물 얻는 게 굉장히 힘들다.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때? 때도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창섭이는 우연히 뭐예요? 때도 딱 맞죠. 그치?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마다 기침이 도시신다. 내가 모셔야 되는데 내가 시골에 올 수가 없으니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 안 주셨고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과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섭이. 그치? 왜 이게 창섭이가 이런 생각을 하냐? 창섭이한테 땅은 뭐야? 수단적인 가치,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쵸? 쭉! 창섭이는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 이내 아버지를 뵐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가에는 사여름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 죽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그치? 돌다리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엽줘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하면서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빛 2기장을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로 걸고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들인 서너 군데나 있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이는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자, 증조부님 돌아가셔서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 건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셨다 하면서 돌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또 그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에 어찌 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 가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댈 염두도 안 났고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리한다 한 나무다리라 세모칠까요? 나무다리. 대비되는 소재인 거야. 나무다리 누구나 돌다리랑 대비되는 거야. 편리한 건 뭐가 더 편리하니? 나무다리가 더 편리하고 효율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혼자 오느냐? 그랬더니 손자가 안 오는 거야. 손자. 어머니는 어때? 손자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시죠? 자,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갈 곳 뭐에 서 왔어? 이제 어머니께서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습니다.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자, 그럼 정리. 엄마는 서울 가고 싶어해? 안 가고 싶어해? 엄마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아버지는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게울로 들어왔고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체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또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벌이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오셔야 된다. 또 병원은 나날이 늘어나서 입원실 부족하고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큰 건물 짓는 게 힘들다. 근데 운 좋게 딱 좋은 데가 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격까지 좋아요. 그래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땅을 팔고 아빠 돈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아들인 창섭이의 대화를 제시를 할 때, 자, 요약적으로 제시했어? 보여주기 썼어? 요약적 제시 썼지? 자, 여기다 써놔. 창섭이의 대화는 요약적 제시야. 창섭이 대화, 요약적 제시. 자, 요거 시험 문제 이런 표현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요약적 제시를 해서 작가 생각이랑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대놓고 이 창섭이를 나쁜 인물로 놓진 않거든? 창섭이 자체가 세모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세모인데 창섭이가 나쁜 인물은 아니에요. 그치? 창섭이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나쁜 인물로 보기엔 좀 그렇잖아. 그치? 근데 아빠랑 대비됐을 때 아빠를 기준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 요약적 제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작가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작가는 누구 편? 아빠 편.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서술한 거야. 빨리빨리 읽히게끔. 알겠어? 그럼 중요한 내용은 천천히 깊게 읽으라고 하고 싶겠지? 그래서 뒤에서 아빠 이야기는 어떻게 할 거야? 다 보여주기 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5번째 줄 볼 거예요. 자,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 게울로 나가시고 점심상을 받았다. 그 다음 원, 요즘 사람은 힘도 줄었나 봐. 그달이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에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 씨름을 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나와있지? 자, 여기다가 세모 크게 박으세요. 자, 창섭의 어떤 모습이 보여? 실리주의적 모습이라고 오른쪽에 나와있죠. 실리주의가 뭐야? 그냥 편한 게 최고고 효율성 있는 게 최고라는 뜻인 거야. 자, 아빠가 이 소리 들으니까 어때? 빡이 칠까 안 칠까? 치겠죠.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 시체 사람들은 여기서 시체는 뒤진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이란 뜻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오셨고 내가 천자문 끼고 그 다리로 긁으러 다녔다. 네 어머니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으면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시기 시작합니다. 내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돈으로 모은 밭, 그리고 내 할아버지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까지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외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화가 되는 거야. 외적 갈등. 그치? 누구랑 창섭이랑 아빠랑.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땅에 대한 가치의 차이인 거야. 가치관의 차이. 아빠는 땅이 뭐라고? 써놓자 여기다가. 자, 대비되는 거. 아버지와 창섭. 지금 외적 갈등 시작하는 거야. 아빠한테 땅은 어떤 존재야?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입니다. 창섭이한테 땅은 어떤 존재야? 경제적, 수단적 가치예요. 이게 본질적인 이유겠지. 됐어? 학교에서 이런 말씀 하셨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자, 쭉 볼게요. 돈 있다고 어디 가서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느르지논 동그라미,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독시장밭 동그라미. 느르지논 뚝에선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었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서 사고 팔고 하느냐. 이해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익과 손해라고 했었어요. 언더스탠드 아니에요.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어딨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이게 어때요? 정말 틀리는 생각 나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전통적인 가치관입니다. 알겠어요? 아빠는 전통적인 거고 근대적인 건 누구? 창섭이. 기억해주세요.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면서 네 문서 쪽으로 사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문서 쪽이 뭔 뜻이야? 그러니까 땅 문서만 가지고 땅에 관심 안 가지는 현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야. 오케이? 자, 돈놀이처럼 별리 생각만 하고 제 조상들과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대체 아예 생각을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자, 문서 쪽으로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도 세모겠죠? 자, 또 별리만 생각하는 사람도 세모겠죠? 그쵸? 또 인연이라는 건 도시 생각지 않는 사람들도 세모고, 이게 곧 헌신짝 버리듯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세모인 거야. 아빠 입장에서 안 좋은 사람이니까. 됐어? 야,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냐? 내 덕인 줄 아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 가서 절하고 너네가 절해야 쓴다. 아, 자고로 하늘 하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에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하늘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턱 막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인과야, 인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신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자, 땅은 자기인들, 소작인한테 맡겨버리고 도회지가 뭐예요?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에 가서 앉아서 소출은 팔아다 모두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갖고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자, 그럼 위에 있는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땅을 문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농사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다 소장 맡기는 거야. 그다음 소장 맡긴 다음에 얻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이득 다 어디다가 써? 자기 도시 생활에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다가 다시 투자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반면 아빠는 어때? 돈 벌어서 다 땅에다 투자했지. 그치? 그러니까 아빠의 가치관이랑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지주인 겁니다. 됐죠? 자, 쭉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하나, 두기 떠나가니 하나, 걸음 한번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이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금비가 뭐예요, 여러분들? 화학비료. 그러니까 화학비료 아빠 입장에서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요거 역시 안 좋은 거예요, 금비도. 그렇게 땅을 홀대가 뭐야? 대충 대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든 갈 텐구 했더니 어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어울리는 한자성어 여러분들 여기 유구무원 외워놓으세요. 유구무원이 무슨 뜻이야?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창섭이가 할 말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아빠랑 가치관이 어때? 너무 많이 다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쭉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었다라는 뜻인 거야. 내가 너무 내 생각 위주로 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고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했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 쓰든지 병원부터 확정하려는 게 과일,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하지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의술은 인술이라지 않니? 순탄하고 진실하게 해라. 네가 농사 안 짓는다고 가업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탄하진 않아.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 놓은 전장, 그러니까 땅들을 남들 손에 맡기게 되는 게 참 조금 아쉽기는 하다. 자,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역시 어때? 아빠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 틈에서 땅들만 얼마를 고를지 아니 안 된다. 팔 때다. 나 죽으면 다 팔 거야. 돈에 파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팔 거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용문이 동그라미 쳐. 용문이 진실한 농군이에요. 자, 우리 용문이는 느르지논 같은 거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하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름진 논에서 농사 지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때? 이 인물의 성격 어떤 거야? 땅에 본질적 가치를 두는 사람인 거지. 오케이? 자, 또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 덕길이 동그라미. 얘네들도 어때요?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거다. 왜?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가 되어야 되지. 그러니 아주 말이 나온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이 먼 돈으로 땅값을 한 번에 내겠니? 몇 해구 그 땅 소출 팔아서 연년이 매해 갚아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은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네 엄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희 엄마는 데리고 가라. 나는 샘말 저기 동네 이름이에요. 이렇게 야인으로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하게 여긴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식의 젊은 욕망 못 들어주는 게 아빠된 마음으로 미안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신념을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라 하면서 담배 피우고 나가버립니다. 엄마는 울어버리죠.
그쵸?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이거 반어적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랑은 좀 안 맞네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섭이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게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 뭐 때문에 그래? 아빠랑 나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슬픈 거야. 내가 아빠 설득하려고 돈 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슬픈 게 아니에요. 자, 쭉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들은 아빠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타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진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렜다. 요건 이제 직접 제시하는 거죠. 아빠의 심리를. 자,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안 왔다. 젊어서 서당에서 있던 백낙천의 시가 생각이 났는데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래. 자, 제 뱃속이 고픈 건 참아가면서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려서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쏘스란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그럼 여기서 부모님 제비가 누가 되는 거야? 창섭이 아빠 정도가 되는 거고 꼬맹이 제비가 창섭이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누구만 창섭이만 이렇게 떠난 거야? 아니죠. 누구도 그랬어요. 창섭이 아빠도 똑같이 그래 했으니까 그런 거 이해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백낙천의 시가 어떤 효과를 주는가? 주제를 집약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주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자, 흥하고 날 밝기 기다려서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 보러 나왔고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 남아있지 않았다. 철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물살이 춤췄다고 했으니까 의인법 쓰인 거네요. 가운데로 가서 쾅 굴러보고 발바닥만 아팠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고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세수하고 양치했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이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둥글리어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치고 받칠돈만 제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일이 없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는 하루도 천리의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아버지의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생각은 돌다리가 무너진 게 하늘 때문이야? 아니죠.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118페이지 내용은 여러분들 쓱쓱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니까 정리될 거고요. 119페이지 넘어가서 자, 등장인물 아버지랑 창섭이랑 대비되는 인물이지. 아버지는 어떤 인물?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 창섭이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주요 갈등 그 아래 나무다리랑 돌다리 했던 거 기억나? 나무다리 세모, 돌다리 동그라미죠. 그리고 3-2번 보시면 여기에 외적 갈등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요. 외적 갈등이 있었던 이유가 120페이지.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작가는 누구 가치관이야? 아빠 쪽에 가깝다. 그래서 아빠의 이야기는 어떻게 했어?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 서술을 했지만 창섭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요약적 제시했었죠? 그게 왜 그래? 아버지의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때 일제강점기란 요 배경을 설정해놓고 요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일제강점기 끝부분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근대적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소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이 4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돌다리